7시가 거진 다 되어 가슴을 조마조마 죄면서 기다리던 재호가 술병을 손에 들고 터덜터덜 대문간으로 들어선다. 초봉이는 처음으로 재호라는 사람이 소중하고 그가 집에를 들어오는 발길이 천하에 반가웠다. 어허, 내가 이거 시간을... 재호는 무심히 떠들고 들어서다가 주춤하고 서서 뚜렷뚜렷한다. 형보는 밭은 기침을 한번 하고 걸터 앉았던 마루전에서 천천히 대들로 내려선다. 재호는 이 낯선 나그네를 의아스럽게 짜짜 훑어보다가 때마침 부엌문으로 내다보는 식모한테로 눈을 돌린다. 그러나 식모는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민망해서 고개를 숙여버린다. 형보는 맞이하듯 모자를 벗어들고 가슴을 발딱 뒤로 젖히면서 복상이십니까? 하고 되바라지게 그러나 공순히 인사를 건넨다. 네, 내가 박재호입니다. 재호는 속에야 이 기괴하고 추하게 생긴 인물이 마땅찮을 뿐더러 더구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의 침노로 해서 집안이 이렇게 불안하게 된 데 대해 저기도 없지 못했으나 저쪽에서 의외로 점잖게 하고 보니 그게 또한 이맛박을 부닥들인 것 같아 황망히 흔연한 인사대답을 하던 것이다. 걔 뉘신지요? 네, 나는 장형보라고 합니다. 참, 장형보 씨? 장형보 씨라고요? 네. 참, 복상을 좀 뵐 양으로 찾아왔더니 방금 출입을 하셨다고 해서 그러나 곧 들어오신다길래 참 신뢰를 무릅쓰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러시걸랑. 그러고 참 저 부인 되시는 정초봉 씨로 논지하면 진작부터 잘 알고 해서 좀 허물이 덜 하길래 네, 그러시걸랑 저얼로 좀 올라앉아 기다리실걸. 자, 올라오십시오. 앞을 서서 올라선 재호가 청하는 대로 형부도 마루로 따라 올라간다. 자, 담배 피우십시오. 재호는 양복 주머니를 뒤져 혜태곽을 꺼내놓다가 다시 일어서서 마루 구석에 있는 헌 잿더리를 집어온다. 초봉이도 문턱 안으로 넌지시 도사리고 앉는다. 편안히 앉지 못하는 것은 재호가 믿어온 것만큼 겁먹었던 마음이 풀려 차차로 속이 든든하기는 하다지만 그러나 사세가 죽고 살기보다도 더 절박한 살판이라 자연 형세를 주의하느라고 저도 모르게 전신이 긴장해서 표적일시 분명하다. 복상께서도 연전에 한동안 군산 가서 계셨지요? 저 제중당. 형보는 제 담배 피종을 꺼내어 한 개 피워 물고는 말시초를 이쯤 한가롭게 내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댁에서도 군산 계셨던가요? 네, 한 3, 4년이 아니라 그럭저럭 4, 5년 군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참에야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변번치 않은 거나마 영업을 한 가지 시작하게 돼서 허허. 네, 곧 대단히 좋은 일이시군요. 재호는 묻지도 않은 형보의 그 영업이라는 것을 치하하는 게 아니고 혼자 짐짓대는 것이 있어 고개를 연신 끄덕거린다. 이 사람이 초봉이를 안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초봉이네 친가에서 무슨 까다로운 교섭을 부탁 맡아가지고 온 것이 아닌지, 그래서 초봉이도 제 비유에 안 맞는 정가를 하니까 저렇게 뽀르뚱하게 있는 게 아닌지, 매양 그런 내 평이겠지. 형보는 훨씬 더 점잔을 빼가면서 참 군산 있을 때에 복상을 뵙던 못했어도 성화는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 내가 위인이 옹졸해서 인사를 진작 이줍들 못하고 참. 온 천만에 그야 피차일반이지요. 아무튼 군산 계셨다니 고향 친구를 만난 것이나 진배 없이 반갑습니다. 네, 저 역시 참 반갑습니다. 형보는 좀처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우선 장황한 한담으로 초를 잡는다.
형보는 제가 외양으로는 한 팔 꺾이는 곱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인해 받는 멸시가 우선 큰 손실인 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정 점잔을 부려 그 점잔으로서 억울한 체면의 손실을 때우곤 하는 게 항투다. 미상불 세상 사람들은 형보가 곱사요. 또 형용이 추하게 생겼대서 속을 주기 전에 덮어놓고 멸시를 했고 이 멸시 속에서 형보는 자라났고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특별히 그리고 극히 드물게 우연한 기회로 친해지는 사람, 가령 죽은 고태수 같은 그런 사람 외에는 대개들 뒷꼭지에다가 대놓고 혹은 맞대놓고 그를 능멸하고 구박을 주고 했다. 어릴 적에 더욱이 그런 고가운 멸시를 많이 받고 자라났다. 노는 아이들 동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이해도 없으면서 어른들도 그랬다. 연한 동심은 조이 자라지 못하고 속에서 갈고리같이 옥고 뱀같이 서리서리 서렸다. 심술이 굳고 음험해졌다. 자란 뒤에 세상살이의 버리터에서도 남들은 형보를 꺼려하고 돌려놓았다. 오냐 나는 곱사다. 오냐 나는 병신이요. 얼굴이 빌어먹게 생겼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으란 법이 있더냐. 나도 살아야겠다. 형보는 세상에 대해서 피가 나도록 핍절한 앙심을 먹고 마침내는 세상을 통으로 원수를 삼고서 넉자 다섯치의 박절한 일신을 부지했다. 그리하는 동안에 30여년을 지내온 지금에는 소년적과 20안팎대의 그렇듯 불타던 앙심은 달궈질 대로 달궈져서 그놈이 한 개의 천품으로 굳어져 버렸다. 세상에 대한 울분이나 저주는 다 잊어버렸다. 그러고서 꼬부라진 심청과 억지 배심으로다가 살깃띤 처세를 하기를 바로 물이나 마시듯 담담하니 무심코 해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령 점잔을 부리더라도 그것은 저편을 존경하는 덕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역시 제 자신을 위하는 억지의 회심일 따름이었던 것이다. 고운 꾀꼬리가 가을이면 회색으로 변하는 것과 형보의 심청이 그처럼 꼬부라진 것과는 단지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차이밖에는 더 다를 게 없었다. 형보의 납작하니 서너 뼘밖에 안 되는 앉은 키와 그 세 곱은 되는 듯 우뚝한 제호의 키, 제호의 대머리까지 벗겨져 가뜩이나 위아래로 기다란 얼굴과 두루뭉실하니 중상으로 생긴 형보의 얼굴, 식인종을 연상할 만큼 흉악스러운 형보의 골상과 귀족태가 나게 세련된 제호의 골상, 번화한 홈스판으로 말쑥하게 춘추복을 뺀 제호의 몸치장과 때 묻은 닭목걸로 안팎을 감은 형보의 옷주제, 배심을 내어 몸을 좌우로 흔드는 형보와 속으로 궁금해서 앞뒤로 끄덕거리는 제호. 마주 앉은 이 두 사람은 무얼로 보든지 구경스럽게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도시의 아득한 소음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에 무슨 심포니 반주를 하듯 간감히 들려온다. 참 복상을 보입잡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 부인 되시는 정초봉 씨 그분한테 대한 조간인데. 네. 재호는 역시 짐작한 대로 그런 교섭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순탄히 대꾸를 한다. 허나 원 일이 실없이 맥락하게 좀 이야기를 들으시기가 퍽 언짢으실 텐데 허허. 그렇더라도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다 그쯤 양해하시고 허허.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몰라도 다. 그러면 맘 놓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헤헴, 저 종초봉 씨가 처음에 결혼을 한 고태수군. 그 군으로 말하면 나하고는 막연한 친구였습니다. 뭐 참 친동기가 아니라도 그렇게 다정하고 가까울 수가 없었지요.
그런 관계로다 해서 그분이 저 정초봉 씨하고 결혼을 하느라고 신접살림을 차려둔 집에서 내가 미리 가서 있었고요. 다 그만큼 참 서로 믿고 지내더란 말씀이지요. 네, 그건 그렇거니와 그런데 복상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참 비명 행사를 했잖습니까? 듣자니 참 그랬다더군요. 네, 그런데 실상인즉 그 사람이 진작부터 자살을 할 양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죠. 네? 그건 어째서? 역시 다 아시다시피 은행동 그 조간이죠. 그게 발각이 나서 수갑을 차 징역을 사러 하자면 창피할 테니까 여망 없는 세상 취소받고 사느니 깨끗이 죽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죠. 혹시 징역이란 말만 해도 훌훌 뛰었으니까요. 네, 하고 대꾸한다. 그래서 어참 그렇게 자살을 할 결심을 했는데 공교스럽게도 스리 그 일이 생겼으니까 일테면 기왕 죽기는 일반인 것을 좀 창피하게 죽었다고 하겠지요. 허허.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할 결심을 하고서는 내게다가 유언 비슷하게 부탁을 해둔 게 있단 말씀이죠. 네. 그런데 어참 그 유언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말씀이죠. 그 사람이 누차 두고서 날더러 하는 말이 여보게 형보 나는 아무래도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지 않으니 다 각오했네. 그렇지만 두루두루 미망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세. 아닌데 그중에서도 꼭 한 가지 정말 마음 놓지 못하는 일이 있네. 눈이 감길 것 같자느니 이런 말을 하곤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오다가 맨 나중번에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해 5월 30일 날 그 사건이 생기던 전전날입니다. 장소는 개복동 살던 행화라고 그 사람이 전부터 상관하던 기생의 집이고요. 만일 고태수가 초봉이와 결혼을 한 뒤로는 행화의 집에는 통이 발걸음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듣는다면 지금 형보이 하는 소리가 생판 거짓말일 게 빤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재호는 물론이고 초봉이도 그 진가를 분간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또 그 시비를 가린데야 그게 그다지 효험을 내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입니다. 형보는 하던 말끝을 잇대요. 내 말이 이 사람이 자네 두고 미친 소리 인전 작작해두게 한 3, 4년 전중이나 살고 나오면 그만일 걸 가지고 뭘 육장 그런 정승맞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멋스라질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군은 종시 고개를 흔들면서 아닐세 답답한 소리 말고 아무튼지 내 말을 허수히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유념해 뒀다가 꼭 그대로 해주게. 해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초봉일 내가 죽은 뒤를 낳건 뒤도 걷어줄 겸 아주 자네 마누라를 삼아서 고생살이나 않게 해주게 형보. 나는 자네를 믿고 부탁이니 부디 무엇하게 생각 말고서 이런 말을 한단 말씀이죠. 네. 재호는 속으로 하하 옳거니 하면서 무릎이라도 탁 칠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제 보니 조그만 놈 유복자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시방 다 자란 놈이 초봉이를 업으러 왔구만. 바로 따는 그래. 초봉이도 그래서 저렇게 앵돌아져 가지고서는 재우는 일이 어떻게 신통한지 몰랐다. 마침 주체스럽던 수화물이 아니었던가. 하나 그렇다고 슬그머니 내버리고 가자니 한 조각 의리에 걸려 차마 못하던 노릇이었다. 그렇던 걸 글쎄 웬 작자가 툭 튀어들어 인다고 그건 내 거다 하니 이런 당일도리가 있나. 아슴찮으니 돈이라도 몇 푼 채워서 내주어야겠다. 어허 실없이 잘 되었다. 좋다. 재호는 전자의 호남선 착간에서 처음 초봉이를 제 것 만들기로 하고 좋다고 하던 때와 다름없이 시방 와서는 그를 남한테 내주어 버리게 될 것을 역시 좋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초봉이는 건뜻 넘겨다 보니 눈을 내리깔고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성미가 푹 받치는지
숨길이 거칠어 코가 발름거리는 것까지 보인다. 이것은 실상 초복이가 아까 형부한테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수가 자기 그런 염장 빠진 소리를 했으려니 해서 태수 그에게 대한 반감이 다시금 우러난 표적이었었다. 그러나 재호는 단지 그가 이 괴물 같은 사내 한테로는 가지 않겠다는 한 걸음만 보았고, 그러니 그야 처지를 뒤바꿔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위인한테 팔자를 고치고 싶지 않을 건 당연한 인정이려니 하면 초봉이를 여겨 일변 마음 한 구석이 민망하기도 했었다.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참, 그렇게 다정한 친구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받았을 양이면 그게 다소간 거북한 일이더라도 말씀입니다. 그 유언을 갖다가 꼭 시행을 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버려야 옳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상 생각은. 글쎄 옳시다. 재호는 힐끗 초봉이를 건너다 보면서 어물어물한다. 재호는 실상 형부의 그 말을 선뜻받아 그러니 많이 하겠느냐고 아무렴 그래야 옳지 하고 맞장구를 치고 싶었다. 일 되어가는 싹수가 그만큼 굴지고 제 맘과 맞아떨어지던 것이다. 그런데 초봉이의 얼굴을 보면은 하기야 그것도 마음이 한구석 이미 절인 데가 있으므로 하여 보는 눈도 자연 그렇게 어린 것이겠지만 어쩐지 안색이 다 죽은 듯 암담한 것만 갖고 해서 차마 그쯤 얼음얼음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참 대단 요긴한 조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원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뭐 괜찮습니다. 그럼 신뢰를 무릅쓰고 다 헌데 그 요긴한 조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 고구 말씀입니다. 그분이 변을 당하던 바로 그날 밤인데 그날 밤에 어참 정초봉 씨와 나와는 어참 그 하룻밤이라는 거 참 그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재호는 단박에 제 낯이 화투타는 것 같았다. 그는 대체 어떻게 된 속셈이냐고 족치듯이 좋지 않은 낯꽃으로 초봉이를 건너다 본다. 하기야 시방 계제 좋은 핑곗거리를 만나 계집을 떼쳐버릴 요량을 하고 있었던 마당에 계집이 일찍이 몇 사내를 했던들 상관할 게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정조에 대한 남자의 결벽은 결코 그렇게 담담하지가 않던 것이다. 재호의 기색을 살필 겨를도 없고 다만 그와 눈이 마주칠까 저어서 초봉이는 지레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는다. 참 그렇게 하룻밤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부는 재호의 낯꽃이 변한 것을 보고 오냐 일은 잘 돼간다 좋아하면서 그것도 참 다 인연이라고 할는지 공교롭다고 할는지 어린 것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려. 바로 저게 그거지요. 형부는 고갯짓을 해서 뒤를 가리킨다. 어린아이 송이가 형부의 혈육이라는 것도 재호가 듣기에는 의외의 소식이었다. 그러나 곧 그도 그럴 법하다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린다. 태수의 씨라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오라 이 장형보와 그러고 그래서 생긴 불의의 자식이라서. 재호는 눈을 갠소름이 뜨고 연거푸 기다란 얼굴을 끄덕끄덕한다. 잠잠하니 말이 없다. 형부는 제가 던진 돌멩이가 일으켜 놓은 파문을 시험하느라고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다. 조용해진 틈을 따서 똑딱똑딱 뒷벽의 괴종이 파적을 돕는다. 밤은 차차 어두워온다. 안방과 건넌방의 전등이 내비쳐 마루에 앉은 두 사내의 그림자를 괴물같이 앞뒤로 늘어놓는다. 격동을 싼 순간의 침묵은 임종을 기다리는 것 같이 답답하게 무겁다. 초봉 위에 떨어뜨린 눈은 품에 안겨 젖을 빨면서 무심히 꼼질거리는 송이의 고다리 같은 손에 가서 또한 무심히 멎어 있다. 형부의 그 다음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박재호 너도 저 어린 것이 내 혈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혹시 고태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근린할 말이겠지만
그 역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 고태수는 몇 해를 두고 못 계집을 상관했으되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식을 뵌 적이 없었다. 그러니 초봉이와 한 10여일 지냈다고 임신이 되었을 이치가 없고 한즉 고태수의 자식도 아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아도 내 자식일 것이 분명하다. 보아한즉 어린 것이 제 어미를 그대로 닮았더라 하니 모습을 가지고서는 아비를 찾을 수야 없겠지만 자세히 뜯어놓고 볼령이면 이목구비나 손발 어느 구석이고 한 곳은 나를 탁한 곳이 있을 것이다. 고태수가 죽자 정초봉이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었다. 웬만했으면 그때 그 뒤를 곧 쫓아 올라와서 도로 데리고 내려가든지 혹은 그대로 주저앉아 동거를 하든지 했을 것이나 내가 그때까지는 통이 축제를 해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는 일을 하자니 선복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하던 중에 듣자니 박재호 너와 만나서 산다기에 우선 안심했었다. 나는 바야흐로 만난의 준비가 다 되었다. 즉 두 인간을 데려다가 고생살이를 안 시킬 만한 힘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천추같이 기다리던 이 오늘에 비로소 너와 미처 모녀를 찾아온 것이다. 형보는 여기까지 말을 끊고 마른 입술을 혓바닥으로 침질을 하면서 꺼진 담배를 다시 붙여문다. 그 다음 말을 힘주어서 하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다. 자, 그러니 말씀입니다. 나는 저 모녀를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어참 절대로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는 앞으로 남은 세상을 단지 친구의 소중한 부탁을 시행한다는 것 하나 하고 내 자식을 찾아서 기르는 것 하나 하고 단지 그 두 가지를 낙을 삼고 여망을 삼아서 살아가자는 사람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어참 내게는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가. 허니 그런 것도 충분히 참 양해를 하셔서. 형보는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꼬박꼬박 제겨서 말을 내뱉어 놓고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어 똑바로 재호를 건너다 본다. 네, 잘 알았습니다. 헌데 그 원 무슨 곡절이 있어서 사단이 그쯤 엉클어졌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시방 대강 듣자니 아무튼 일은 맹랑하기는 한 것 같군요. 봄에 단순치는 않을성 싶어요. 그런데 내라는 사람은 본시 성미로 보든지 처신으로 보든지 어디로든지 간에 말하자면 성가신 갈등에 참례를 해서 내가 옳으네 너가 옳으네 하고 물음 맞춤을 한다던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할 뿐 아니라 사람 됨됨이 그러지를 못하게 실이 생겨먹었습니다. 허허 제기랄 것. 그러니 애참. 재호는 잠깐 말을 더듬고 있고 재호를 따라 마주 일어섰던 형보는 벌써 결과를 다 건의를 채고서 꽝꽝하던 낯꽃이 금시로 풀어진다. 그는 박재호가 상당히 악의심 있게 버틴 기지. 그래서 저는 위협게나 해보다가 필경 뒤통수를 툭툭 치고 말겠거니 그렇더라도 믿져야 본전이니 그만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대도록 선선히 박재호가 물러서고 봄에 도리어 헛심이 쓰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당장에서 아주 깨끗이 손을 끊겠습니다. 나는 모르고서 고의가 아니란 말씀이죠. 모르고서 남의 권리를 침해했던 맥이니까요. 허허 제기랄 것. 그리고 뒷일은 두 분이 상의껏 다 조처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호는 종시 형벌을 맞대놓고 하는 소리는 하는 소리나 그것이 초봉이더러 알아들으란 말임은 물론이다. 짜장 초봉이더러는 검다 희단 말 한마디 않고서 코벤 돼지처럼 이대로 휑하니 달아나자니 원 천하의 열적기란 다시 없는 짓이다. 여태 가까이 두고 제가 탄팍해서 데리고 살던 계집인걸. 비록 요새로 들어 안팎 혈속이 다 파탈은 날 형편이라 하더라도 한데 마침 처분하기 십상 좋은 계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무렴은 남보다 갑절이나 긴 얼굴을 들고서 이다지도 박절하게 꽁무니를 빼다니
항차 저게 생억지인 줄 뻔히 알면서 언덕이야 그걸 핑계 삼아 부 거짓말을 흘려놓고 도망가는 마당의 말이다. 참 이렇게 다 깊이 이해를 해주시니. 이해라니요. 그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기랄 것. 나 뭐 그런 이해고 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난 참 말하자면 패하고서 쫓겨가는 패군지졸인걸요. 별 수 없이. 그렇지요. 패군지졸. 재호는 할 수 없이 초봉이한테 이를 말을 생각해가지고 몸을 돌이키면서 안방께로 두어 걸음 주춤주춤 다가선다. 영락없이 어린 아이들이 쓴 약이 먹기 싫어서 눈을 지그려 감고 약그릇을 집어드는 꼬락선이다. 그는 눈이야 감지 않았어도 얼굴은 아직 똑바로 두르지 못하고서 거진 옆 걸음걸이를 하듯 우선 안방 문께로 다가서기만 해놓는다. 그리고 나서 마지못해 고개를 바로 돌려 초봉이 얼굴을 마주본다. 그 선뜻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이다. 재호는 등골이고만 서늘하고 오싹 몸서리를 친다. 쏘아 올려보는 초봉이의 눈살. 마침 기다리던 듯이 이편이 돌리는 눈앞에 와서 딱 마주치는 초봉이의 눈살은 금시로 새파란 불이 망울망울 돋는 듯했다. 그것은 매서운 걸 한 곱이 지나서 일종 처녀만 광망과도 같았다. 분명한 살기였었다. 재호는 사람의 눈에서 더욱이 여자의 눈이 이다지도 무서운 살기가 뻗쳐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려던 말도 칵 막혀버리고 재호는 얼음얼음한다. 남의 웬만한 노염이나 흥분 같은 것은 짐짓 오른 채 하고 제 할 노릇만 벙땡하면서 해치우는 재호지만 이대도록 칼날이 선 이 자리의 초봉이 앞에서는 그러한 떡심도 별 수 없고 오가리 들려고 하던 것이다. 초봉이는 실상 재호가 아까 첫 번째 하던 말은 그게 무슨 뜻인지 분간을 못하고 어리뜩했었다. 다음번에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속을 알기는 했는데 진실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사세가 옴나위할 수 없게 절박했던 만큼 기대도 천근으로 무거웠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이 무거운 기대를 메고 동동 달려 팽팽하게 생겼던 다만 한 가닥의 줄이 의외에 참으로 의외에도 매정스러운 한 칼에 뚝 잘려버리는 순간 천길 높은 절벽으로부터 쏟쳐 내려치는 듯 아찔해서 정신을 수습지 못했다. 순간이 지나자 빼쳐나갈 꼴이 없는 절망은 곧 악으로 변했다. 형보는 아직 둘째다. 생각도 안 난다. 시방은 재호, 오직 재호가 눈에 보일 뿐이다. 천하의 몹쓸 놈이다. 내게다가 그다지 흠선이 굴면서 평생 두고 변치 않을 듯이 하던 건 누구며 그러던 박재호가 나를 저 흉악한 장형보한테다가 떠밀고 도망을 치다니. 의리부동한 놈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여 농락만 해온 것 아니냐. 초봉이는 생각할수록 분했다. 타오르는 분노에 악이 기름을 친다. 치가 떨렸다. 다들 가거라 이 잡놈들아 하고 목청이 터지게 외치면서 미친 듯 뛰쳐 일어서던 것이다. 그 서슬의 송이를 문턱 안에다가 내동댕이 쳤고 그래 아이가 불에 댄 듯 까무러치게 울고 해도 초봉이는 모르는 모양이다. 눈에서는 닿으면 베어질 듯 새파랗게 살기가 솟쳐오른다. 아드득 깨물어 뜯은 아랫입술에서는 검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려 턱으로 또렷하게 줄을 긋는다. 풀머리를 했던 쪽이 흐트러져 머리채가 한 가닥 어깨 앞으로 넘어와서 치렁거린다. 그다지 고르고 곱던 바탕이 간데없고 보기 싫게 사뭇 삐뚤어진 얼굴은 터질 듯 경련을 일으켜 산 고깃덩이같이 실룩거린다. 이는 여느 우리 인간의 눈이나 얼굴이기보다는 생명을 노리는 적에게 바투몰려 어두고 침침한 막다른 골로 피해 들어갔다가 절망코 되돌아서는 한 약한 짐승의 그것이라고 하는 게 근린하겠다. 옳게 겁을 먹은 재호는 이 계집이 혹시 상성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초봉이는 처음 한마디 고함을 치다 말고 숨이 차서 가쁘게 시근시근한다. 이 악착스런 이 무도한 놈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맑다고 벼락도 무섭잖냐? 이 천하에 무도하고 몹쓸 놈들아. 내가 너희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요렇게도 내게다 핍박을 하느냐? 이 악착스러운 놈들아. 아무 죄도 없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바스락 소리도 없이 살아가는 나를 어쩌면 너희가 요렇게도 야속하게. 아이고 이 몹쓸 놈들아. 목에서 시뻘건 선지피라도 쏟아져 나오도록 부르짖어 백천말로 저주를 해도 시원할 것 같지 않던 분노와 원한이건만 다직 몇 마디를 못해서 부질없이 설움이 복받쳐 올라 처음 그다지 기성스럽던 악은 녹두리로 화해가다 필경 울음이 터지고 만다. 재호는 쫓기듯 휑하니 대문께로 나가고 형부는 배웅삼아 그 뒤를 아기족아기족 따른다. 참 대단 죄송스럽습니다. 대문간에서 형부는 무엇이 어쩌니 죄송하다는 것도 없으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한다. 아닙니다. 웬 천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싱싱 나가던 재호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내 달아나 버린다. 재호는 시원했다. 형부도 시원했다. 둘이 다 시원했다. 초봉이는 방 문턱에 엎드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싸고 흑흑 서럽게 느껴온다. 송이는 자지러져 울면서 엄마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든다.